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꾸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제3의 선택이, 제4의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고 비례대표제도 개편하고 그 이상한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위성정당 난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또 한때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만 하지만 어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야가 만나서 이거 꼭 바꾸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날짜까지 못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로 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론을 못 내요. 이재명 대표에게 맡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동안 결론을 못 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 전날. 자, 공약까지 바꾸면서까지 입장을 바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공약을 바꿨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 뭐 사실 4년 전에 선거법 개정할 때 국민의힘은 사실 이 병립형을 준연동으로 바꾸는 부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지금 묘책이 놓은 것이 위성정당이었기 때문에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연동형으로 간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정당방위 이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지금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각 당의 그 지지율을 그냥 러프하게 대비를 해보면 대략 민주당이 한 22석, 국민의힘이 21석, 그리고 군소정당이 한 4석 정도 갖고 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이 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의석수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의 군소정당을 민주당의 주도하의 일종의 뭐랄까요? 텐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지역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지난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당원 투표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도 안 거쳐요. 그냥 위성정당 만드는 걸로 거의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는 원래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진보나 시민단체에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양보했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양해해 주시겠죠?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 정신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사 이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자고 했을까? 그 손해를 감내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멋지게 지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갔을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저 법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원래는 이제 선거법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4년 전에 준연동형을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칼을 든 불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 있죠.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게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는 이제 그냥 꼼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보세요. 준연동형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검수완박법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특검법 쌍특검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근데 왜 위성정당 금지법은 날치기 강행 처리 왜 안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노력을. 밀어붙이면 이제까지 만들려고 크게 노력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4번 머리 조아리면 됩니까? 저는 이번 결정은요. 봐도 그렇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린 최악의 악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이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도 바꾼 거예요. 자기들 몇몇의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로서 5천만이 모두 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인데 야당 대표가 혼자서 이렇게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혼자 정한 건 아니죠. 원래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다가 전당원 투표라는 게 이제 당대표나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당대표에 일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의 80여 명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 대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긴 했어요. 예. 당 원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그건 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여기 전에 말이죠.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앞서 두 사람이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준연동형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입니다. 아하. 연동형 비례대표는 있는 거예요. 연동형. 연동형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 대표를 그대로 저기 의석수에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고 제고시키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인데 다 아시겠습니다. 4년 전에 그걸 준연동형으로 했고 이번에는 지금 위성정당도 모자라서 준위성정당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까 지금 모니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준위성정당을 만들게 돼서 사과드린다. 그럼 그런 제도를 왜 만드냐고요. 무슨 제도를 해보고 나니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과 아예 만들 때부터 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이래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할 제도를 왜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발표 속에 이 제도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걸 함의하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왜 이런 제도를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칼을 들고 방패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비례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소수 정당의 어떤 공간을 넓힌다는 건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소수 정당이라는 게 제3지대의 이른바 요즘 나오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제3지대가. 예,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거는 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이제 이른바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위성정당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위성정당이 없다 만드는 거고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당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른바 민주당 친화적인 정당들과 한 편이 되겠다는 거라서 이들의 제2의 민주당 이중대를 만들겠다는 거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뭐 여야가 서로 이제 비방하고 이런 건 저는 관심 없고
이 제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예 연동형으로 가든가. 근데 연동형으로 하기는 너무 비례대표가 적어요, 숫자가. 그럼 아예 병립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비례대표 폐지하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연동형은 뭐고 준연동형은 뭐고 뭐 정치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뭐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국민들 여러분께서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투표하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난해 11월에도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설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확 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느냐?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대요. 알 필요가. 준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상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왜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알 필요가 없다. 당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헌법 체계요, 법치주의 이걸 찾아보세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이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 국민의 평균적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든지 그 내용을 쉽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걸 모르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삼척동자 어린애들은 모를 수 있지만 평균적 일반인은 한눈에 봐도 이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봤거든요. 뒤에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한다고 이게 인정받았는데 예.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제 공식 나오는 거요. 제가 모르면 저는 국회의원도 대다수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결국 수학자만 풀 수 있는 컴퓨터로 이런 게 법을 만든다. 이거는 세계의 우선거리다. 그리고 우리 법의 제정 원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느니 뭐 아유 복잡해요 하고 갈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들도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자,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자, 일단은 병립형 원래 옛날에 하시던 게 병립형이에요. 이것에서 연동형으로 가기로 했다가 그건 뭐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과 이제 연동형 선거제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30% 얻은 정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병립형은 지역구 당선자가 몇 석이건 상관없이 전체 비례 의석의 30%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석인 비례의 30%, 14.1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병립형에서는 14.7%니까 14석을 가져가는 건데 예. 이제 이걸 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기준이 전체 의석 300석으로 바뀝니다. 300석의 30%를 가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에서는 300석의 30%이니까 90석으로 맞추는 건데 만약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다면 10석만, 7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석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 얻은 퍼센테이지만큼. 맞춰주는 건데 이 숫자를 얼마나 채워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주면 연동형, 현행 방식은 연동률이 50%여서 준연동형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은 100% 다 맞춰줘서 90석에 맞춰주는 거고 그건 좀 심하잖아. 그래서 무연 숫자도 적은데 그래서 준연동형은 거기에 50%만 맞춰준다. 네, 그렇습니다. 절반만 채워준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들었으면 이해는 될 것도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과 의석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실제 큰 차이가 없어서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이 준연동형 산식에 넣어보면요. 민주당발 위성정당은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1석, 33%씩 지지율을 보인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각각 2석씩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이 가정을 했을 때 가상해서 나온 이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동형과 이제 병립형의 차이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차이 때문에 나는 건데, 비례만을 위한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면 지역구 의석수가 모두 0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의석수도 실제로 아까도 지적하셨던 네. 부분인데, 근데 왜 막판까지 고민하게 했던 이유, 실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말에서 우리가 이게 딱 볼 수 있는데요. 절반쯤 위성정당, 절반쯤 소수정당 연합 플랫폼이 된다는 이 문구 속에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위성정당이 아니고 준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게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지금 그러니까 이 명패 속에 같이 그러니까 담아 있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도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비례대표 공천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민주당의 그 의사가 완벽하게 100%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별개의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당대표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개입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정당들을 참여시켜서 누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또 순번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번호냐. 앞번호로 갈수록 유리한데 그러면 누가 앞번호로 갈 것이냐를 갖고 지금 상당한 또 이 참여 정당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저 거대 정당인데 우리가 그렇죠. 앞번호 가야지.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마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 17명까지 당선이 됐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해서 군소정당이 1번부터 10번을 갖고 가고 민주당 자체가 밀었던 후보는 11번부터 배치가 됐거든요. 어허.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권한은 거의 5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결과로 봤을 때는 11번부터 한 22번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그래서 마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순번을 앞으로 갖고 가려고 할 생각이 높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예. 이 부분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립형보다는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신당, 뭐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런 정당에서도 비판을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못 만들 줄 알아요? 그럼 거기서도 비례로 한두 석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소수 정당이 좀 유리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당제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를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지금. 플랫폼 정당 플러스 위성 정당. 그래서 준위성 정당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다른 게 개혁신당 쪽에서는 조금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한두 석 정도는 가질 수 확보가 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니까.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플랫폼 뭐 소수정당을 얘기하는데 그 소수정당 속에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민주당적인 이른바 친화적인 그런 정당과 같이 연합해서 전반적으로 정당 이름은 다르더라도 설령 합당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지난번에 합당했었잖아요. 예. 합당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체 거의 지금 누리는 것처럼 과반 이상의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런 건 이제 같이 같이 합쳐지겠네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 정당의 폐해를 극복한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그 공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른바 떴다 방식. 앞으로 나올 정당 이름 뭐가 나온지 지금도 잘 몰라요. 뭐 가칭으로 만든대요. 이미 뭐 만들기 시작한 정당도 있고. 그런데 그 정당이 얼마나 갈까요? 선거 끝나면 몇 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떴다 방식.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후보들은 어떻게 검증하냐는 겁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도로 위성 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법 처리 시한까지 넘겨가며 이토록 뜸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런 정당 등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딸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콕 집어서 지목했던 사람들 지난 의정 활동 잠깐만 보시죠.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 전 의원까지 이런 논란을 일으켰죠. 거기 통감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공백은 같이 다 이게 부르겠대. 공백은 윤석열도 있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의원은 지금 4년 동안 재판, 거의 4년 가까이 재판 끌다가 얼마 전에 의원직을 내려놨고, 한 의원은 2심에서 유죄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윤미향 의원과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퍼뜨린 김의겸 의원 모두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창당부터 후보 선정까지 약 일주일 사이 진행되면서 후보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준연동형 선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수 세력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춘 건 맞지만 그만큼 후보 검증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비례대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선출이 됐다 해도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자, 지금 투표하는 분들은 몰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중에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마 정당도 지금 48cm인데 거기에 나온 후보가 누군지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뽑아줬더니 자기네들끼리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예, 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이 소홀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이번에도요.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도 이제 2월 8일 선고인데 지금 창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정치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런 데 당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연합 위성 정당 만들 때 이분들을 참가시켜야 되느냐 배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참가시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증이 소홀한 재판받고 있는 심지어 옥중에 있는 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게 문제고요. 만약에 참가를 안 시키기도 곤란한 게 우리 또 짝퉁 위성정당이 생길 수 있거든요. 4년 전에 보면 더불어 시민당이 공식 위성정당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이렇게 또 자기가 정통이다 이랬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저는 조국 전 장관 참가 안 시키면요.
조국 장관은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따로 창당 안 만들 시키면. 것이다. 어차피 창당 준비하는데 왜 우리 연합 위성전에 왜 우리를 빼? 따로 만들면 나 3%는 충분해. 전국적인 조국 지지자가 3%는 넘으니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린민주당 같은 당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요. 참가 안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돈봉투 20명 이름 물어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거는 가능성. 아니 지금 아직은 돈봉투 사건에 이름을 안 물고 있잖아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윤관석 의원은 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검증을 다 통과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요. 너무 섭섭하게 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참가시키면 이것도 이게 검증이 부실해지는 거고 참가 안 시키면 또 독자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전 세계의 코미디인데 우리 최창렬 교수님 정치 전문가 계시지만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게 뜻다방해가 이런 정치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준연동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근데 이분들이 만들겠다는 정당이 그럼 무슨 정당이냐? 오로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검찰에 대한 반발로 정당 만들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가장 선봉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퇴진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혁연합신당에 어떤 방법으로든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재판을 게다가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서 쉽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왕왕 이제 족쇄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 중인 사람이 출마를 한다. 물론 출마할 그 자격은 충분합니다. 있어요. 뭐 네, 충분하다고 있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지만 이걸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나중에 재판부가 부담 안 갖고 뭐 유죄를 확정 지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그 사이에 했던 국민들의 선택은 다 도로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당내에서도 정당 내에서도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을 과연 이제 공천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많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기소된 사람은 공천 안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규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일반 직장이나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기소되면요 중징계를 줍니다. 기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의원들이 물론 이제 기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앵커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되면 일단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나중에 무죄가 될 때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이제 민주개혁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런 식의 태도가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진보라는 아젠다가 진보라는 의자가 너무 좀 오염돼 있어요. 저건 진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배지를 달고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야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은요 정말 저런 걸 하나씩 고쳐나가고 혁파해 나가는 게 정치 개혁인 것이고 진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진보가 상당히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송영길 전 의원이나 또는 뭐 조국 전 장관 본인들은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권자들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재판 결과 보고 선택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